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경선을 치르게 될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현역 의원 5명에 5억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여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 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정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2월 임시국회 과제와 함께 달아오르고 있는 총선 전국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N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지역 52곳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간 맞대결부터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의 공천 여부로 주목받는 곳까지 총성 없는 경선 전쟁을 치르게 될 예비 후보들,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차 경선 지역 52곳 중 현역 의원이 포함된 지역구는 모두 21곳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텃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이 원칙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 현직 최고위원도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 간 대결이 눈에 띄는 경기 안양 동안구 갑. 6선의 이석현 의원과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 여기에 민병덕 예비후보까지 3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전 현직 의원이 맞붙게 된 서울 영등포구 을은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천 면접 심사에서부터 두 후보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만큼 현역 의원의 지역구 수성이냐, 전직 의원의 재털안이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을은 김한정 의원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겨룹니다. 이 밖에 경기 성남 중원구에선 현 정부의 인사들로 꼽히는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지역위원장인 조신 예비후보가 맞붙고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와 성낙현 예비후보가 경합을 벌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말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나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공천 티켓을 거머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세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이 정당 보조금 지급 마감 날인 오늘 미래한국당으로 옮겼습니다.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5억 원 이상의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민주당은 한성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닌 외부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는 건 정 의원이 첫사례입니다. 정 의원의 입당으로 미래한국당 현역 의원은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김성찬, 이종명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적 시점이 오늘이 된 건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따져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5석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 순번이 문제입니다. 지지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어 2번째 칸을 받아야 하는데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7일까지 2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새 보수당에서 넘어온 정운천 의원의 경우 전북 전주울 지역구에서 불출마하고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받은 추가 입당자가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을 대상으로도 입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국고보조금 배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것도 비판하면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이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마침내 오는 17일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정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지도부 체제 문제 등으로 통합 논의에 진통을 겪었던 3당이 결국 합당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2020년 2월 17일 합당한다. 그리고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 합당의 조건으로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던 대한신당이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3당은 통합당 지도부는 각 당의 현 대표 3인을 공동 대표로 하되 임기는 이달 28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통합당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의 2월 말 임기 조항과 비대위 구성 관련 조항은 통합당의 당헌 부칙에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임기를 당헌에 명시한 것은 현 지도부 사퇴를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대한신당을 달래기 위한 카드인 한편 손학규 대표의 사퇴 번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당은 합의 사항을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밟은 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통합을 마무리하면 청년 미래세대와 소상공인협회 등과의 2차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당이 합당하면 총 28석을 가진 원내 3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데 호남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의 명칭이 국민의당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수민 대변인은 국민의당 당명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고 선관위로부터 당명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의 안철수 신당과 국민당 사용 불허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쓴웃음만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문화와 도소매업, 관광업 등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든든한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학 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발상, 명백히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문 정권이 하는 짓, 바로 이것이 교육적 패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연,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논란부터 짚어보죠. 김희연 기자. 예.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인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모 신문사에 쓴 칼럼 때문인데요. 예. 칼럼의 주 내용은 국민을 얕잡아보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긴 한데 사실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예. 일단 제목부터가 민주당만 빼고인데요. 눈에 띄는 대목을 살펴보면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걸 본 민주당이 격분을 한 거죠. 공직선거법에 있는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신문 이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칼럼이라는 것이 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포함해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건데 네.
여기에서 고발 조치까지 갔던 민주당의 대응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서정 기자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과 대한신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반민주적인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세보수당 역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만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고요. 대한신당은 국민을 자기 편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지금 김세정 기자 지적한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 특히나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 등까지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오늘 오전에 고발을 철회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조치였고 네. 유감이라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예. 임 교수가 지난 2013년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인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13분 뒤에 정정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데요. 어느 부분을 정정했나요? 네,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서 안철수 실명 대신 특정 정치인으로 바꾼 겁니다. 예. 아마도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름이 직접 거론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또 일단 전달이 돼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잘못 보냈지만 이미 네. 실명은 거론이 돼버렸죠. 네. 민주당이 그동안 지역구 세습 논란의 문석균 씨, 또 미투 논란의 원종건 씨와 정봉주 전 의원, 또 부동산 투기 논란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예.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모두 다 차단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너무 과도한 조치를 하면서 스스로 악재를 만드는 만들었군요, 셈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논란이 당내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되고요. 또 야당의 공세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세정 기자. 중도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통합신당 당명이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통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명이 미래통합당으로 결정됐죠. 다음 주 월요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박형준 위원장은 청년이 주인인 중도보수 통합정당이라는 의미라고 사명했고요. 이 통합신당의 상징색도 젊은 층이 좋아한다는 밀레니얼 핑크로 정했습니다. 예. 네, 신당 지도부 구성은 한국당 최고위원회에 일부 인사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총선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대신 기존 한국당 최고위를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겁니다. 예. 이 미래통합당 새 최고위원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준석 세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등 4명을 추천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4명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군요, 아직까지. 근데 사실상 확정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4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은 네. 추가 논의를 통해서 16일까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현역 의원들은 최고위원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오는 일요일이죠. 16일까지 이 추가되는 최고위원 명단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준위가 당분간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통합신당의 대표 최고위원은 이 황 대표가 맡게 됩니다. 오늘 통준위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논의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선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보수당은 한국당이 만든 김영우 공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입장이지만 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또 다른 단체들은 공관위의 확대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공관위를 어떻게 바꿔야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지를 놓고 입장이 갈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김영우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관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는 알려졌는데 다만 이 구체적인 부분은 통합신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돼야 김영우 공관위원장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확정이 된 곳도 있다고요? 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지역구 4곳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광진을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대문갑의 허용범 전 국회 도서관장, 경기 성남중원의 신상진 의원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등 이 주요 후보들의 거취를 일찍 확정짓고 수도권 표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 공관위는 이 정치 신인들의 직립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경선 기본 점수 최대 20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거 유세가 벌어지고 있는 그중에서 특히 빅매치 지역을 좀 살펴보죠. 김희영 기자,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종로, 이번 선거 최대의 관심사인데 오늘도 뭐 유세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시민들을 만나면서 차분히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낙연 전 총리는 해화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이 전 총리 오늘부터 후원회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지역민에게 부담이 가는 방법은 쓰지 않고 오직 SNS를 통해서만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강역에 있는 종로 청년숲을 방문해 지역 청년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황 대표는 직접 물건 몇 개를 구입하면서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정책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를 걸어다니며 시민들과의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네, 또 다른 빅매치 바로 경남 양산 을이죠.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두관 의원을, 또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나선다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늘 경남 양산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유세에 나섰는데요. 덕계동에 있는 월라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양산을 부산과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산업경제 중심지로 키워내겠다. 양산을 중심으로 한 신동남권 시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표심을 공약했는데요. 양산의 산업 경제를 키우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김 의원이 PK지역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PK지역을 아우르는 선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 창녕에서 경남 양산을로 출마지를 바꾼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첫 일정으로 통도사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정권의 성지에서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관위에서 아직까지 홍 전 대표에 대한 전략 공천을 할지 아직 확답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홍 전 대표가 기존 지역을 정리하고 양산을로 이동을 한 걸 보면 이미 좀 물밑 조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양산을 한국당 예비 후보들은 경남 양산을이 과연 홍 전 대표에게 험지냐고 되물으면서 반발이 심합니다. 예비 후보들은 당에서 전략 공천한다면 단일 대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관위는 공천 면접 심사가 끝나는 19일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미 유세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빅매치 지역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통합을 시도하고 있었던 보수통합, 또 호남새정당 통합, 처음에는 신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 정당 다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통합당으로 둘 다 날짜도 같습니다. 네, 또 내일도 좀 다음 주에 소식 전해주고요.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현, 김세정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8일과 19일 실시하고 대정부 질문은 24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검역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법안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입니다. 복지위는 해당 3법을 18일 상정한 뒤 다음 날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서 오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21대 총선이 이제 61일 남았습니다. 60일 전인 내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총선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됐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마켓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판매 등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여기에다 선거일을 60일 앞둔 내일부터는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힐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2항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당 정책연구소입니다. B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 등도 내일부터 제한됩니다.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창당이나 합당, 후보자 선출대회 등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 방문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SNS를 활용한 공무원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4월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정치교육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등으로 정당 간의 입장이 엇갈린데 자세한 내용은 한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와 역사, 민주시민의 의무,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진보 성향의 정교조는 시민교육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유럽연합의 EU를 보면 24개국 중에 20개국이 이 초중고 시민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좀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원에 의해 학생들이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교원이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를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학생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정치 편향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헌법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교원 중립성 모두 기존 교육기본법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교원 중립성은 강조점이 다를 뿐 태길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문제로 경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법의 자치경찰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제주도에서 확대 시범 사업 중인 자치경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찰 조직으로 보통 주민 치안과 교통관리, 여성과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부분에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범죄의 범위가 달라지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에 대해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결국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의 중심이 되려면 수사 관할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면적으로 경찰을 지방자치화해서 기획 정도의 업무, 관리, 어떤 감찰 업무만 국가경찰 기능에 남기고 나머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법 집행 의무는 지방경찰, 자치경찰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 세력에게 휘둘릴 가능성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더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계류된 경찰법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본부장 등을 임명할 때 시도지사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2배수를 추천하고 이 중에서 이제 시도지사 1인을 임명한다.
라는 게 뭐 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큰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장 논란이 됐던 정보경찰 신설을 제한하지 않아서 지자체가 자치경찰 내 정보경찰을 둘 수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의 명칭이 돌고 돌아 결국 국민의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당명으로 국민의당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 전 의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오전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쓴웃음만 나옵니다. 마치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개혁을 바라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안철수 신당과 국민당을 신당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을 불허했는데요. 안철수 신당은 개인의 이름을 띄운 당명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당은 국민새정당이라는 다른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불허했습니다. 이에 안 전 의원 측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과거 국민의당이 있을 때는 국민새정당 당명 등록을 허락하고 현재는 국민당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해 녹색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국민의당 시즌2의 상징색은 오렌지색이죠. 과연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오렌지색 돌풍을 일으켜 4년 전의 드라마를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책 키워드입니다. 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여당의 강한 비판을 쏟아낸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의 칼럼이 한 신문에 실리자 이에 발끈한 민주당. 임 교수와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인 오늘 입장을 바꿔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이어 고발 조치가 과도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지난 5일 임 교수와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어제 이러한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물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진보 성향 인사들,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진보 성향 인사들은 SNS에 민주당만 빼고를 해시태그해서 민주당 비판 대열에 동참했고 이낙연 전 총리는 고발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고발 취하를 결정한 민주당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권에 대해 외부에서 돌출된 악재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일으킨 해프닝이라며 일각에선 긁어부스럼보다 더한 자책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 그리고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 여야 정치권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정운천 새 보수당 의원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새 보수당 정운천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이 아닌 외부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건 이번이 첫 사례고요. 무엇보다 정 의원이 이적 시점을 오늘로 잡은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따져서 각 정당의 1분기 경상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국가는 정당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월과 5월, 8월, 11월에는 분기별로 경상보조금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도 지급하는데요. 배분 방식은 우선 교섭단체 정당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나눠 갖고 이어서 의석 5석 이상인 정당이 전체 보조금의 5%를, 5석 미만인 정당은 2%를 가져가게 됩니다. 보조금 마감 날인 오늘 정운천 의원이 미래한국당행을 택함으로써 미래한국당 현역 의원은 한선교 대표, 조은현 사무총장, 김성찬 의원, 이종명 의원을 포함해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현역 의원 5석을 채운 미래한국당은 1분기 보조금 110억 원의 5%로 5억 원 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4.15 총선의 핵심 변수로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의 정식 등록 허용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됐고 정부로부터 정당 보조금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한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성정당, 자매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무엇일지 이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핵심을 짚어줄 두 분이시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딱 코너 제목이 맞짱 토론인데 맞짱 토론으로는 최고의 적임자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의정 활동을 다 하셨는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이제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열리는데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또 최근의 상황 비추어 봤을 때 국회 여야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개점 휴업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국회의원들이 현역 중에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서 대개 이 2월 국회는 열어놔도 휴업 상태처럼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원들과 쟁점이 있으니까 이건 해결해 달라는 주문도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구 획정하고 그거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야 되니까 아마 원내대표단이 성원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의석 자리 채우기에 좀 힘들 거다. 국회 일반 법률은 과반 출석에 과반 그렇죠. 찬성인데 예. 과반 출석을 채우느라고 아마 굉장히 원내 지도부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호김 의원께서는요? 제 기억으로는요, 원내대표가 애를 먹었던 기억보다도 그동안에 그 밀려있던 법안들이 너무 쉽게 통과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막판에 빨리빨리 통과를 하고 또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자기들의 총선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짜 딴지를 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허술하게 통과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특히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중요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3월 5일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아마 민생 법안이라든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허점을 노리는 그 분들은 뭐 이때를 이용할 수도 있겠군요, 보니까. 그렇게 이용할 만한 정신적 겨를도 없습니다. 전부 지금 자기 지역구 문제 때문에. 네, 선거구 획정 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당이 분구 통폐합된 선거구를 각각 한 곳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너무 파격적인 것 같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절충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게 참 13만 얼마냐 아니면 14만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분구가 되느냐, 폐쇄가 되느냐. 이것도 참 황당한 것이 기계적으로 그러면 딱
14만으로 해가지고 자르든지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해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출마한 사람들의 이해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하자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요. 아마 막판까지 뭐가 제일 유리한지를 따지고 또 당사자들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폐쇄가 된다든지 하면은 또 이제 길바닥에서 난장을 부리고 이제 별별 모양이 다 보여지지 않을까 늘 그래 왔듯이 그런 예상이 듭니다. 확대되는 지역보다는 특히 축소가 되는 지역이 논란이 있을 건데요. 이거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뭐 각일석으로 확대 축소를 이렇게 하자. 이것도 이상한 거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너무 파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대응이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상한이 28만이고 하한이 지금 13만 4천인가요?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이건 엄격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길바닥에 나앉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네. 기준이 모호하면 반발도 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획정위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당사자들인 국회가 이 기준을 지금 정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뭐 13만 4천 28만 했는데 기계적으로 자르면 되는데 거기 이제 애매하게 걸려 있는 몇몇 지역이 있거든요. 뭐 전북 김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협상이랍시고 지금 이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아마 3월 2일쯤 이제 겨우겨우 합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그럴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아마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전체 지금 인구를 가지고 253개 지역구로 나눠버리면 되겠지만은 그런 기계적으로 하면 손볼 데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의 토대를 두고 하긴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이번에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이라도 밀어냈던 것이 우리 그 기생충 정말 사관왕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기생충 마케팅을 하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정치권의 기생충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편파적으로 표현이요? 자유한국당 너무 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은 그냥 좀 숟가락 얹어도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숟가락을 얹으실 땐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어떤 일이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그리고 설국열차가 전부 이게 문제 있는 영화다 이렇게 했었고요. 기생충에 대해서도 좌파 영화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좌파 감독, 좌파 영화 이념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봉준호 감독에 대하여 대구에 봉준호 감독의 생가터를 복원한다든지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런 발언을 좌파 영화라고 공격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금 현역이 아니세요.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안 한 건데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분위기가 다 비슷했고 저 솔직히 궁금한 게 기생충은 보셨는지 안 봤을 것 같아요. 좌빨 영화라고. 그런데 입장을 바꾸려면 우리가 이게 조금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오해했다든지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 정도는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 봉준호 감독은 동상 세우는 거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에 반해 민주당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만들겠다든지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제2, 제3의 봉준호를 낳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정치권이 숟가락 얹는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때 정호김 의원이 같이 했던 정당 사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권이 바로 이 기생충이란 영화의 기생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기생충이란 영화를 숙주로 해가지고 뭐 삼행시도 짓고 자기 얼굴에 기생충과 관련된 이런 벽보도 붙이고 해가면서 지금 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뭐 삼행시도 짓고 뭐 그렇다. 그게 기생하는 거다.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요. 블랙리스트에다 올려놓고 그랬는데 또 막상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거기 증명서 위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연상되는 인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 그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큰 불편은 못 느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는 건 맞는데 그럼 봉준호란 감독이 왜 이렇게 세계의 거장이 되었는가 보면은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서 기업에 정말 그 활수한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기생충에 사관왕이란 영광이 있었을까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봉준호를 들먹이면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럴 때 꼭 숟가락을 얹고 마치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스개로 한 말씀 드리자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런데 김연아가 나온 모 대학 총장님이 김연아 손을 끌고 데리고 다니면서 얘를 내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인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치인이 원래 숟가락 얹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 싫어하는 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예를 들면 설국열차를 문제 삼은 거 자유한국당 쪽 정부에서 문제 삼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설국열차는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이거든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참 인생사 세용지마다라고 느끼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CJ의 과거 부회장이었던 이미경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으로 사실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뒷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이미경 그 부회장은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서 정말 멋진 그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어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부든 좀 문화예술은 늘 좀 진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로 그냥 중립의 영역으로 놓아두는 걸 이번 기생충의 사관왕을 계기로 불문율처럼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봉준호 감독이 20일인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했더라고요. 난 정치에 대해서는 난 관심도 없고 모르고 나는 예술에 빠져 있다. 그냥 예술에 풍덩 빠져 있게 내버려 두시고요. 그냥 자유롭게 허하시고요. 예술인들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치인의 잣대로 자꾸 그걸 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예술문화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이런 쪽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명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키워드에서도 나왔지만은요. 윤미리 교수 관련 논란. 이거 정호김 전 의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그 민주당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고발을 했는지 정말 그 언론에서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그 뭔가 이렇게 그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상황 그런 것을 그 보여주는 방증이 어쨌든 간에 여론을 반영해서 치하는 했어요. 네, 치하를 했고 인밀이란 사람이 보수도 아니고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좌에 있고 우에 있는 이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좌쪽에 있는 사람이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소위 고발이란 잣대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밀이라는 분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 그리고 경향신문이 그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민주당만 빼고 다 찍어라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언론에서. 그건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정도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선거법의 영역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5.18을 폄훼한 의원들에 대해서 끝끝내 제명 안 했거든요. 제명 안 했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문제가 생기니까 제명해서 보냈어요. 이정명 의원 얘기하는 거죠? 네, 고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 제기가 돼도.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 1820년? 갑자기 1820년을 얘기했다가 성대 앞에서 했던 얘기죠? 80년에 그 사태. 그래서 광주 항쟁을 사태로 얘기해서 문매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곡하는 걸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질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제 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해서 고발을 취하게 한 것은 그건 잘한 것이죠. 귀 기울였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임미리라는 분이 그냥 지식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한나라당의 시의원 출마하셨고요. 창조한국당 문국현 캠프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그때 캠프에도 같이 참여했던 분입니다. 이름을 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명박 대통령 지지선언도 했다는데 그걸 이름 빌려줬다고 하면 그거는 또 임밀이라는 분이 그 책임 있는 칼럼을 쓴 분으로서 그런 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건 그분의 이력이라 정치 활동을 많이 한 분이다. 이것도 팩트니까 전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나는 문제가 있지만은 당이 혹시 과잉 대응인지 모른다. 그러나 강은 자성을 했다라는 그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교수님 저는 과잉 대응했다. 했다. 네, 했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했다. 부적절하다. 그러나 빨리 시정했던 그런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다행이다. 그런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임미리 교수의 개인 문제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단 그 민주당 빼고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그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가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민주당에 누구를 빼고 또는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크지만 민주당을 빼고라는 표현을 했다 하여 이게 법 위반이라고 뭐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체로 고소한다 그래갖고 이게 기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민주당은 이렇게 반성이라도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최민희 의원 기억하실 거예요. 5.18 그 발언, 폄훼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당적은 없지만 이런 폄훼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다 감싸는 게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최민희 의원이 지금 지적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판단할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미리 교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당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창조한국당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빼고라는 말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는 상당히 경강부회 같은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련 얘기 짧게 추가하시죠.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냥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지식인은 아니다. 정치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팩트로 전해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5.18 폄훼 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호김 전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말을 안 듣는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발언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관위의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공무원 중립 위반이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 중립 위반도 선거법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 말이
중립의무 위반 부분이 있고 이 선거법상에 지금 문제된 조항하고 같은 걸로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하고 민주당만 빼면 다 찍어라 이 말하고 사실은 그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다. 그런데 예. 이걸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한 것은 과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지 왜 민주당이 그 법적 조치를 철회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저는 노무현 과했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의 무게와 그 뭐 정치 활동을 한 지식인인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빼고라고 한 그 발언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야말로 굉장한 오해죠. 그리고 지식인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경향신문에 그런 내용을 쓴 지식인이라면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정향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는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보세요. 가늠할 우리나라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원래 정치 활동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하고 서울시장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활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네. 아직까지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죠. 이런 그게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을 예.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상당히 커지면서 마무리할까요?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리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치 선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의원님. 이 사람이 편향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죠.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 있는 지식인이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 갖고 예. 관여하는 게 뭐가 두 나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닌데 여기까지 속이면 하시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두 개 더 다뤄야 되니까는요. 네, 다른 사안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은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갔습니다. 또 선관위는 허가를 냈죠.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궁금합니다. 저 먼저 저도 최민희 모르겠습니다. 그거. 근데 네. 이상한 것은 지금 그 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건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문제가 있죠. 꼼수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의원을 제명시켜서 미래한국당에 보내줍니까? 그 사람이 이종명 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은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예. 그 윤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끝까지 안 열어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랬던 사람을 이번에 의원총회 열어서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미래한국당 문제에다가 이번 구성 과정에서 보니까 제명했던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더 문제다라는 지적입니다. 아니 그 지적은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개판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단초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쓰든지 인내심을 소진하면서 뭔가 협상하면서 뭔가 합의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소위 패스트 트랙을 해갖고 얼마나 사달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비판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선관위가 하자가 없다라고 예. 지금 일단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그럼 유권자들은 이게 꼼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권당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나는 심판하자고 예.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결국은 주권자인 유권자들의 몫이 된 것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네, 선거 국면에서 그런지 용어들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개판이라고 하신 건 정말 신선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네,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이런 겁니다. 국회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뭐 하자,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토론을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특정 정당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 모든 논의가 멎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럼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나경원 전 대표를 치마를 부여잡고라도 울면서라도 왜 논의에 데려오지 않았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창고에다가 예. 이건 안 웃깁니까? 창고 당사.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같은 건물의 당사. 예. 이거 다 이상하죠. 이상한 예. 건 이상한 거고. 네, 관련 얘기 짧게 좀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초부터 이 선거제를 그 소위 이제 개정할 때는 군사 정권 하에서도 선거제 개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네. 보세요. 국회의원 금배지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기 일보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패스트 트랙에 태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는 꼼수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묘수라 그러면서 미래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또 그런 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묘수라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지금 이게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전공법으로 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반됐으면 당장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겠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선관위가 이거를 허용할 때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상하다니까는요. 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선관위가 것이죠. 되게 웃겨요. 네.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은 되고 네. 그리고 선관위가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그 선관위 제가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게 이제 어차피 큰 메이저 정당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선관위가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 수용했던 것에 대해서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합니다. 선관위가 이상한 네, 건가요? 선관위가 왜 그렇게 안철수 네. 그 의원의 당에 대해서 엄격한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거기 찾아가서 참 쓴웃음만 나옵니다 했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의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안철수 신당이라고 만든다 그랬을 때 사실은 쓴웃음이 나왔어요. 예, 그때. 정당의 사람 이름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국민당이라고 했는데 국민 뭐 새당? 뭐 그런 당이 국민새정당이라고. 국민새정당이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정당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그냥 국민의 당으로 하세요. 국민당이나 국민의 당이나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시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저기 뭐야 진보적이면서도 중립적이면서도 뭔가 그 캐스팅 실용적인. 보트 같은 네. 그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누구 하나라도 지금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모습을 봐야 제가 최 의원하고 안 싸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요, 진행하면서 보니까는 제3세력들이 조금 손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네. 양쪽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하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할 때 저희 코너 제목이 맞짱 토론했었는데 딱 맞짱 토론에 최적임자가 오셨는데 시간 부족해 보이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봄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여들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주말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고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